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나흘 연속 하락했는데 S&P 500 그리고 나스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또 미 국채 수익률 상승세가 좀 진정된 영향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우지수만 소폭 하락, 그리고 나스닥과 S&P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말씀하신 처럼 이렇게 미국채 수익률 상승세가 조금 진정되는 일본의 보험사들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달러도 살짝 약세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힘을 보탰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센티멘트가 펄펄 가자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 전기차 차량 판매가 20~30% 증가할 것이라 말하면서 테슬라가 20% 넘게 폭등했는데요. 아마 테슬라가 다우지수에 편입돼 있었더라면 아마 3대 지수 모두 올랐겠죠. 어제 다우지수는 특히 IBM과 한의회 두 종목의 급락에 조금 지수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어제 이제 테슬라 어닝콜에서 나온 내용으로 22% 급등을 했는데 이게 2013년 5월, 9월 이후 최고의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다만 시간외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조금 하락하는 상황이었죠. 이제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양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2,600선을 돌파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2,58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장 조금 이렇게 뭔가 좀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어떤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오늘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잘 버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우머니에서는 재건축의 속도를 내면서 주목받고 있는 송파구 잠실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실적 발표 기업들에 따라서 웃고 우는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우는 IBM 영향으로 하락한 반면 말씀 주신 것처럼 나스닥과 S&P 500은 테슬라의 힘으로 상승했습니다. 대선 앞두고 방향성 없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시장 상황 짚어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됐습니다. S&P 500은 0.21%, 나스닥은 0.76% 오른 반면 다우만 0.33% 하락하면서 4일 연속 하락세 이어갑니다. 간만에 전형적인 실적 장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주요 종목들도 흐름 보시면 대형 기술주들 애플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한 모습입니다. 먼저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0.61% 상승 마감했는데 다만 테슬라로 수급이 쏠리고 미중 갈등 우려 등을 반영하면서 장중에는 좀 큰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0.03%, 알파벳과 아마존도 각각 0.03%와 0.9% 상승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0.73% 상승해줬고요. 오늘 시장의 주인공인 테슬라 무려 21%가 넘는 상승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2013년 5월 24% 급등한 이후 최고 1일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는 양호한 실적과 함께 또 로보택시와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2025년 내년에는 차량 인도량이 20에서 30% 성장할 것이라는 머스크의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의 수급 쏠림과 공매도 청산도 진행이 되면서 강세폭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보시는 것처럼 2차 전지 업체인 퀀텀스케이프도 실적 반영하면서 25% 이상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리비안이나 리튬 아메리카스 등 상승하는 등 전기차와 관련주들 강세가 뚜렷한 하루였습니다. 대체로 테슬라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테슬라 미래 평가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3분기 마진이 갑자기 증가한 이유를 환경규제 크레딧 덕분이라고 분석해내기도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와 월가가 각각 제시하고 있는 성장률의 차이가 큰 만큼 투자에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가 나스닥 상승을 이끌었다면 반대로 다우의 발목을 잡은 주인공 저쪽에 보이시는 IBM입니다. IBM은 매출이 장기 목표인 5% 내외의 성장에 미치지 못한 1% 증가에 그치면서 예상을 하회하자 주가는 6% 넘게 하락했습니다. 옆에 허니웰도 매출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5% 넘게 주가가 하락했고요. 반면 경제지표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최대 종합물류기업 UPS는 매출과 이익이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주가가 5% 상승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짓눌러왔던 국채 수익률 다행히 간밤에는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4.3%를 넘어설 경우에는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에는 2년물 4.08%대, 10년물은 4.21%대에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대한 압박은 금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주식시장의 열기를 약화시켰고 아직 시장을 다시 끌어올릴 만큼 큰 실적 뉴스도 또 광범위한 모멘텀도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발표된 경제 지표들도 살펴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난주 발표된 수치를 하회한 22만 7천 건 기록을 하면서 고용시장의 안정을 반영한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조업 PMI는 비록 기준선인 50을 하회하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47.8로 소폭 개선이 됐습니다. 최근 고용을 주도했던 서비스 부분의 PMI도 55.3으로 기록이 되면서 견고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대체로 고용지수는 제조업 부분 중심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 보인 반면 향후 전망은 개선되는 등 양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가 지난달 수치에서 마이너스로 하향 조정된 점 등 경기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의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선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개인 투자자 심리지수도 상승 전망이 45%대에서 보시는 것처럼 37%대로 크게 감소해 역사적 평균치와 비슷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공격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 실적 발표 등 개별 종목의 변화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닌데요. 그렇다 보니 개별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종목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시장에서 하나하나 정답을 맞추긴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큰 방향성이 맞는지 정도는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테슬라가 3분기 깜짝 실적을 올리면서 주가는 그야말로 기염을 토했습니다. 목요일장 20% 넘게 치솟았는데요. 무려 11년 만에 최대 랠리를 펼쳤고 6월 들어 전날까지 마이너스였던 연중 주가 수익률도 하루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차량 매출 호황가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순이익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는데 머스크는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엔 더 낮은 가격의 차량과 자율주행으로 최대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로보택시 호출앱을 개발해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험 운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가를 밀어올렸는데요. 차갑게 돌아섰던 월가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하면서 매수 등급을 부여했고요. 파이퍼 샌들러는 거의 모든 면에서 예상외로 좋은 분기였고 특히 내년 전망과 관련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했다며 낙관적이지 않기가 어렵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증시를 뒤흔든 테슬라의 폭발력은 코인 시장도 요동치게 했습니다.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같은 기간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전량 모두 고스란히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약 7억 6,522만 달러, 우리 돈 1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분산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새로운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체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자산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기도 해 시장이 흔들렸었는데 이 같은 우려를 단숨에 불식시켰고요. 보안상의 이유에 단순한 지갑 회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은 반등세를 보이면서 6만 8천 달러 선으로 복귀했습니다. 끝이 보이나 싶던 보잉의 파업 사태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일손을 놓은 노조원들이 임금 35%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면서인데요. 투표 결과 반대 64%로 부결됐습니다. 노조 지도부는 사측의 부당한 대우가 해마다 누적된 결과라며 즉각 재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고요. 보잉 측은 투표 결과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파업이 계속되자 신용평가사들은 보잉의 신용등급을 정크본드로 간등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이번 파업으로 매달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회사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전체 직원의 10%를 줄이고 신규 자본 조달도 추진하고 나섰지만 노조와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는 다시 또 실패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맞고 있습니다. 안방인 미국에서 독점 기업으로 낙인 찍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구글이 이번엔 영국에서 반독점 위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영국 경쟁시장청은 구글과 인공지능 스타트업 엔스로픽의 파트너십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당국은 12월 19일까지 양사의 파트너십을 승인할지 아니면 조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당국이 아마존의 엔스로픽 투자를 승인한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아마존은 구글보다 더 큰 규모인 40억 달러를 엔스로픽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대해 구글은 엔스로픽의 독점적인 기술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자세를 낮췄는데 가뜩이나 검색 시장부터 AI 레이스까지 경쟁에 불이 붙고 있는 상황에서 독점 이슈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치열한 경쟁, 자금 고갈에 직면한 중국 전기차 자율주행 업체들이 줄줄이 기업 공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 산업혁신연맹 자료를 보면 관련 스타트업들의 자금 모금액은 3년 전 1,000억 위안에서 지난해 450억 위안으로 반토막 난 상태인데요. 전문가들은 아직 미상장 상태인 신규 진입 기업들에게는 현재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들이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상장 카드를 돌파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아우디와 현대차, 비아디 등 폭넓은 고객사를 두고 있는 호라이즌 로보틱스는 홍콩 증시 입석에 우리 돈 1조 원에 육박한 자금을 확보했고요. 또 자율주행 기술 개발 업체인 모멘타와 로보택시 위라이드, 포니 AI는 미국 상장을 위해 중국 증권당국의 승인을 얻기도 하는 등 활로 모색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의 반도체주가 다시 내려앉아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반도체주 투자 심리가 약했는데요. 이미 SK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된 데다가 현재 시간 23일 기준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 주가가 하락하자 국내 반도체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반도체주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적만 놓고 봤을 때도 반도체 부문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친 것으로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매출이 17조 원대, 영업이익은 반도체 슈퍼호황기였던 2018년 이후 처음으로 7조 원대를 올라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반면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의 잠정 영업이익은 현재 4조에서 4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SK하이닉스만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나머지 반도체주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낙폭을 키웠는데요. 삼성전자는 4.23% 떨어지면서 5만 7천 원 선이 무너졌고요. 리노공업과 삼성전자 우선주, 한미반도체 모두 3%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그 밖에 이오테크닉스도 2.9% 하락했습니다. 국가양자과학기술 전략 최고 심의 의결기구인 양자전략위원회가 연내 출범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2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양자기술 분야 최고 회의체인 양자전략위원회가 연말에 신설돼 활동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회의체에서는 중장기 양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양자기술 수요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는 등 국내 양자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 주요국에서는 양자기술에 수조 원을 투입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한국도 양자 분야의 국제학계와 산업체 간 협력을 강화해 양자기술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양자전략위원회 첫 회의는 12월에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양자 암호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엑스게이트가 11.7%, KT와 우리넷이 각각 2.58%, 2.22% 올랐고요. ICTK와 KCS가 모두 1%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흑해항구에 대한 공세를 늘리면서 가자지구를 비롯한 세계 각지로 갈 식량 운송이 방해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사료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 23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정보당국은 지난 5일부터 14일 흑해항구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상선이 최소 4척이나 파손됐다고 전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팔레스타인에서 세계 식량 계획이 받으려던 식물성 기름의 운송이 지연됐고 이집트와 아프리카 남부로 향하던 옥수수 등 곡물 운송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려고 세계 식량 안보에 도박을 걸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흑해항구는 세계적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곡물을 흑해로 내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러시아의 지속적인 흑해항구 공습은 글로벌 곡물 수출에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서 곡물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사료주가 들썩였습니다. 고려산업이 5.57%, CTC바이오가 1.79% 올랐고요. 한탑이 1.16%, 대주산업이 0.99% 상승했습니다.
최근 드론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드론의 효용성이 입증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제는 우크라이나군이 운영하는 약 70만 원짜리 드론이 690억 원에 이르는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을 파괴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60km나 떨어진 곳에서 표적을 성공적으로 공격한 것인데요.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는 이에 대해서 드론 무기에 있어서 기록적인 일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또 한편 정부가 인공위성을 보조하는 성층권 태양광 드론을 내후년부터 상용할 전망이라는 소식이 나온 것도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성층권 드론은 기존 위성에 비해 제작비와 운영비가 저렴하고 필요할 때 바로 띄우고 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이미 해외 유수 기업들은 개발에 나서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론을 상용하기 위해 수요에 따른 임무 장비 개발과 양산기체 개발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드론과 관련된 뉴스가 매일 쏟아지자 관련주들이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베셀이 12.92%, DTNC가 11.61% 뛰었고요. 코콤도 9.69% 급등했습니다. 또 그 밖에 KT와 하나시스템이 각각 2.58%, 2.45%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장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국내 증시 양 지수는 다시 내렸습니다. 어제장 한마디로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딱 이 키워드를 썼었는데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시장은 2600선 전후에서 지루한 공방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SK하이닉스,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중요한 기업들의 호실적이 나왔는데도 시장은 미국 인덱스 조정에 한국의 3분기 GDP의 컨센서스 하회 등 다른 이유를 들며 하락했습니다.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전 거래일 복귀하면서 오늘 준비하시죠. 양 지수는 하루 만에 반락했습니다. 코스피가 0.72% 하락해서 2,581.03포인트, 코스닥은 1.42% 하락하며 734.59포인트였습니다. 실적이 좋았어도 미증시가 조정을 받았고 한국의 3분기 GDP가 컨센서스를 밑돈 영향이 더 컸는데요. 하루 반짝 선 베팅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다시 빼낼 이유를 찾아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을 보면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6천억 원 넘게 순매도 기록했는데요. 현대차와 LG이노텍 등 나쁜 실적을 낸 종목들을 바로 파우러치우는 모습이었고요. 기관도 534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만 6,294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흐름도 대동소이했습니다. 메이저 수급주체 양매도가 나왔는데요. 외국인이 747억 원 매도 우위, 기관 923억 원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1,766억 원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10위권 종목 중에서 호실적을 낸 SK하이닉스, 테슬라 실적 영향을 받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셀트리온을 제외하면 나머지 7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시총 1위인 삼성전자 어제 4.23% 급락하면서 56,600원, 나흘 연속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32거래일째 계속되면서 삼성전자는 오늘이 가장 비싸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호실적을 확인하면서 주가는 오히려 1.7% 하락했고요. 현대차도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6.5% 하락한 실적을 발표한 영향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삼성전자 우선주도 3.67% 하락했고 호실적을 낸 KB금융이 1%대 약세, 기아와 신한지주도 모두 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가 반등한 걸 제외하면 8개 종목이 약세였습니다. 테슬라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형제와 엔캠 등 2차 전지 관련주는 2, 3%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헬스케어 종목들의 하락세도 이어졌는데요. HLB가 3.82% 낙폭을 기록했고 클래시스 하루 만에 다시 급락했습니다. 9.4% 하락하면서 5만 1,000원 매각 소식 영향이 이어졌고요. 삼천당제약이 3.2% 하락했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인 리노공업도 4%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율은 소폭 내렸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2원 내린 1,380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질주하던 환율이 9거래일 만에 소폭 내렸는데요. 달러화 강세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데다 위안화와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여기에 동조화된 결과입니다. 이후에 환율 다시 오르는가 싶었지만 미국 달러화 가치가 급속한 강세에 잠깐 주춤하면서 역외 환율은 1,379원 선까지 소폭 내렸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 1,380원 선 하회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호실적에도 시장이 꿈쩍하지 않는다면 좀 계절성에 기대보는 건 어떨까요?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말이 있죠. 연말을 앞두고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에 고배당주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외국인들은 KB금융과 KT, 그리고 삼성생명,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주와 통신주를 많이 순매수했고요. 같은 기관 투자자들은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등 금융주를 대거 순매수했습니다. 원래 기업들의 배당 기준일이 12월 말에 몰려 있어서 10월과 11월이 되면 배당금을 노리고 투자하는 수요가 높아지며 배당주가 오르는 경향이 있죠. 다만 지난해 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변경할 수 있게 되면서 연말 배당 효과가 작년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배당주 전략이 유효한 모습입니다. 특히 어제 실적을 낸 KB금융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증권은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고 보통주 자본 비율에 맞춰서 업계 최고 수준의 주주 환원율을 유지하면서 매년 1,000만 주 이상의 자사주를 매입 소각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후에 4곳의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KB금융을 비롯해서 금융주와 통신주들, 배당주 같은 경우에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현대모비스와 신한지주, 기아, 한화엔진, HD 현대일렉트릭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적에 따른 주가 변동성은 클 수 있겠습니다. 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보안과 딥페이크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정부가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 탐지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명의도용과 스팸, 스미싱 범죄는 물론 딥페이크 범죄 확산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영향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에 따라서 엇갈린 행보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급등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 테슬라 관련주들은 힘을 더 받을 수 있겠고요. 우리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에 따라서 변동성이 클 수 있겠는데요. 실적 예의주시하시면서 개장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뭐 테슬라 폭등은 어느 정도 예상된 수준이었던 것 같고. 네. 아침에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요? 네, 좋으셨죠? 저는 소액주주라서. 예. 소액주주? 예, 잊고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 언젠간 뭐 갈 때 되면 아, 가겠지 이렇게 잊고 있었고. 언젠가 갈 때 되면 이제 가겠지. 앞으로가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요. 이 가운데 또 IBM은 컨설팅 수익이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돌아서 다우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양새였고 경제 지표는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헷갈리는 게 예. 이게 신규 주택 판매는 괜찮았고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좀 감소했는데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또 많이 증가했고 그러니까. 네. 예.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쳤죠? 네. 저는 막 좀 과하게 많이 올랐다 싶으면 나오고 좀 주가가. 싸다 싶으면 좀 한번 기다려보고 들어가고 네. IBM도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점검하실 수 있다면 IBM 주가도 한번 이렇게 얼마든지 구글 같은 데서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 보면은 엄청납니다. 최근에 올라온 주가 상승세가 그러니 어제 뭐 실적이 조금 안 좋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런 거는 그러니 싼 거는 싼 거만큼 좋은 거 없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그렇죠.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죠. 예, 예. 또 비싼 거는 그만큼 좀 이렇게 들어갈 때 용기가 그렇게 치면 필요. 국내 증시 메리트 있는 거잖아요. 가격 우리 메리트. 국내 정신은 예외입니다. 뭐 우리 한국은 독특한 나라고 아주 특별한 나라예요. 우리 뭐 반어법이시죠.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꾸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면은 매번 실패하는. 어제 저 정도까지 빠져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장이죠. 오늘은 또 우리 모처럼 이름 예쁜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한지영 연구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한 의원님. 네, 이름만 이쁘고 이제 외모는 이제 상담. 저희 오랜만에 나오셨다 그죠? 네, 그렇죠. 지금 키움은 뭐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상당히 뭡니까 저기 개인 투자들이 많이 하시는 쪽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국내 비중이 더 크세요? 해외가 더 크세요? 대충 분위기가 저희 해외 쪽에 대해서 이제 그 더 관심들이 많아지죠. 관심들이 왜냐하면은 많아지시고 미국 증시 보면은 아시다시피 웬만해서는 미국 증시는 안 흔들리고 잘 올라가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미국 증시 보면서 느낀 게 네. 그 큰 백화점이나 몰에 있는 무빙워크 같아요. 뭘 해도 그냥 앞으로 가는 거. 조금만 빨리 뛰면 더 빨리 가고 가만히 서 있어도 앞으로 가는 그런 증시 같고 우리나라는 좀 아쉽게도 저희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그 많이 뛰어도 그냥 제자리인 증시 있잖아요. 많이 뛰어도 네, 제자리라고요? 그런 나라의 좀 분위기가 나는 게 최근에 국내 증시 상황 같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인가요? 로마 네. 신화인가요? 왜 바위를 치고 올라가다 보면은 꼭대기 중 가면은 또 돌을 떨어뜨리고 그 이카루스였던가? 네, 그렇죠. 이카루스의 신화. 네, 맞습니다. 참 답답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그 정도까지 우리가 뉴욕장 보기 전에 어제 네. 우리가 그렇게까지 빠져야 됩니까? 저는 저- 요즘 사후적으로도 설명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시장.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어디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이제 그것도 잘 파악이 안 되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뭐 과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을 거고 네. 대외적인 변수 아니면 반도체 업종들의 주가, 외국인들의 수급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이거 해결됐다 싶으면은 저쪽에서 다시 터지고 이러한 국면들이 국내 증시의 최근의 변동성과 소외 현상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팔 정도로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 많이 샀던 거는 맞아요. 어제 보니까 엄청 많이 또 팔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7월 달까지는 외국인들이 코스피만 놓고 보면은 연초 이후로 25조 원 정도 샀으니까 이거는 2009년 그 금융위 끝난 직후 이후로 볼 수 없었던 수급 강도였죠. 그렇게 그동안 네. 많이 샀었군요. 그런데 이제 7월 달 정확히 중순 이후에 예. 어제까지 15조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누적 순매수가 25조 원 갔다가 지금 10조 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예. 3개월 만에 공격적으로 팔았고 거기에 이제 대부분은 이제 많이들 언급하셨지만 삼성전자가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 우리 한지영 위원님 저기 뉴욕장 보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정을 해주시네. 네. 맞아. 이카루스가 아니고 이카루스는 그 날개 네네. 넘는 거. 시지푸스. 시지푸스. 시지푸스였고 이상한 나라의 코스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니고 이상한 나라의 코스피.
그래서 국내 분들이 미국 가서 수익을 잘 내시는 것 같아요. 국내 증시가 난이도가 너무 높은데 미국은 그래도 실적에서도 잘 반응하고 데이터에 따라서 실적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솔직히 반응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해외 투자에 대한 눈을 더 돌리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뭐 요즘에 원달러 환율 막 1,380원, 90원, 1,300원, 1,400원 간다 이렇게 고환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고환율이 이전에 우리가 체감했던 받았던 고환율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은 다르죠. 맞아요. 예전에 고환율은 한국 경제나 전 세계 경제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환율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너도 나도 테슬라 사고 엔비디아 사러 해외로 가다 보니까 이 달러에 대한 구조적인 환전 수요가 높다는 게 현재의 고환율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요즘에 환율 올라온다고 해서 네. 야 외국인 더 빠져나가고 한국 증시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요즘에 크게 동의는 하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게요. 환율하고 외국인 수급하고는 좀 디커플링 된 지가 오래됐죠. 그렇죠. 올해 연초 이후로 거의 그랬어요. 그렇죠. 아까도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연초 이후에 1월부터 7월 달까지 원달러 달러 환율이 연초에 1,280원에서 1,380원까지 네. 갔었거든요. 그랬죠. 100원이 오른 이 100원 구간에서도 올랐죠. 외국인들은 공격적으로 샀죠. 우리 샀죠. 상반기에는. 맞아요. 예.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그 매뉴얼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현상입니다. 그러고 보니 뭐 어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최상목 부총리가 말했던 뉴노멀이다. 한 1,400원 예, 가까워. 맞습니다. 네. 이게 그 말도 일리는 있는 얘기예요. 네, 저도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그 1,300원대가 이제 고환율이다. 네.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이 되는 레인지였다면 지금 저도 그것도 경제부총리님의 말씀대로처럼 1,400원대 이상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조심해야 되는 고환율 구간 이 정도의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올드 노멀 개념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환율이 한 1,250원까지는 뭐 견딜만 한데 한 1,300원 넘어가면 이게 펄펄 끓는 거예요, 열이. 네, 맞습니다. 그러다 1,400원쯤 오면 이거는 불러야 됩니다, 구급차. 네, 맞습니다. 진짜 실려가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어떤 느낌은 분명 아닌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채권은 어때요? 최근에 보면은 뭐 미국채 10년 수익률 10년 맞습니다. 그게 4%를 넘어선 지 오래됐잖아요. 네. 채권 시장 그럼 어떻게 보면 또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채권 가격 자체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예. 금리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 다 4.1%대 이상 오버슈팅이라는 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연준이 앞으로도 금리를 계속 내려가는 구간이고 내년도에도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5bp씩 4회 100bp 인하 정도는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 지금 금리에 투영을 해보면은 현재 레벨은 조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금리가 올라왔던 게 뭐 많이들 이야기하셨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네. 이제 뭐 재정 적자 심화, 인플레이션 가속화 예. 여기에 대한 우려들로 이제 올라간 측면도 있는데 네.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2016년도 11월 달에 한 달 동안 기간을 놓고 보면은 그 당시 때도 트럼프 당선 직후에 금리 급등하고 달러 급등하고 주식시장 약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정확히 한 달 만에 원위치 됐어요. 이게 시장에서도 그 특정 정치 이벤트에 대해서는 그 프라이싱을 하는 기간을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저는 그 다들 뭐 아시겠지만 당선 확률 사이트에서 트럼프가 높게 나온다고 하면서도 예. 여론조사 보면은 야, 아직은 뚜껑 열어봐야지 않나 모른다라고 하지만 내심 다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미리 주가에 좀 더 빨리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금리 같은 경우는 급등세 이제는 저는 곧 진정되고 있는 국면에 돌입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저 정도의 시총, 저 큰 주식이 하루에 20%다, 22%다. 오. 시가총액 이런- 거의 9천억 달러짜리가 하루에 20% 오르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2013년 5월 9일 이후 최고 상승률이래요. 네, 맞습니다. 이게 11년 만에 네. 최고인데. 근데 이게 뭐 그 단순히 이제 사후적으로 하는 얘기는 머스크 입에서 내년에 한 20% 내지 30% 정도 네, 뭐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다. 네. 그거는 가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한 20% 30% 했더니만 22%를 올려버리네요 주가를. 그러면 어제 그럼 내년에 저 전기차 판매량이 한 50% 늘 거다 했으면 어제 잘하면 50%도 올랐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미국은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예. 말씀은 조금 시장이 조금 이렇게 좀 들떠 있는 느낌은 안 드십니까? 근데 미국은 그런 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어지간해서는 시장에 잘 안 빠지는 국가라는 인식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이 예. 되다 보니까 그 자신감 자체가 다른 나라의 증시에 비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그렇게 올랐던 것도 뭐 데이터를 사후에 좀 뜯어봐야지 알겠지만 지난 10월 초에 로보택시 공개 이후에 네. 실망감들이 조금 많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너희도 앞으로 수익을 어떻게 낼 건데 거기에 대한 실망감들로 주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고 그에 따라서 그 숏포지션 잡았던 그 투자자들도 많았었는데 예. 이제 생각보다 실적 잘 나오고 또 수익성에 대해서 나름의 청사진 제시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이제 쇼커버링 수요도 같이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테슬라 주가를 어제 그렇게 저는 20%대 폭등하게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나스닥의 시총한 상위 종목들 한 네. 12, 15위권 이렇게 살펴보면은 전부 이제 빠른 종목은 7월 5일 무렵, 좀 늦은 종목은 7월 10일이나 11일 무렵에 고점. 꼭 고점 찍고 지금 다들 이렇게 보면은 조정 중이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지수는 보면은 꿋꿋해요. M7. 얘가 조금 뭐 하면 얘가 오르고. 네 맞습니다. 이 참 신기해요 이게. 이 쏠림 현상이 뭐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저는 뭐 내년도까지도 특정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들은 계속 이어지지 그래요?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쏠림 현상을 만들어내는 펀더멘탈 상의 근거 중 하나는 이익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M7 이익 EPS 증가율이랑 그리고 M7을 제외한 S&P 453 네. EPS 증가율 보면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아, 격차가. 예, 그렇구나. M7 업체들은 지금부터 내년도 그 4분기까지 예. 25년 4분기까지 계속 10%대 이상의 두 자릿수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나올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컨센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컨센이. 네. S&P 453 그 외의 종목들은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중소형주들, 대형 그 M7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실적에 대해서 명확한 모멘텀들이 잘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게 최근도 그렇고 앞으로도 좀 그 특정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들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3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치, 눈높이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밖에 M7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에 맞습니다. 대한 네. 얘기겠네요. 일단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의 차이가 조금 심해요. 예. 제가 정확히 숫자가 약간 러프하게 예. 말씀드리면은 이번 3분기 M7 업체들의 EPS 증가율 전망치가 대략 15%대 중후반, 15% 이상인데 나머지 애들의 그 EPS 증가율을 종합해 보면은 7%대 미만이에요. 차이가 그러니까 많이 이 차이가 나네요. 나니까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돈 버는 대로 가자, 돈 버는 대로 성장성 가자. 있는 대로 가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 다시 140달러 회복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엔비디아도 조금 더 갈 수 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때 저희 6월인가 예. 7월 때 엔비디아 고점 찍고서 예, 주가 예. 빠질 때 야 이거 고점 회복하기는 오래 걸릴 거다라고 했는데 거의 3개월 만에 원위치를 예. 시켰네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잘못 본 측면이 있었는데 그 근거 중 하나는 AI 쪽에서 뭐 수익성 우려니 AI 시장 끝났다라고 했는데 사이클이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고 제가 봤을 때 그 국면을 1, 2, 3, 4 국면에 있다라고 봤을 때 이제 2 국면에 들어온 것 같아요. 보통 이제 3 국면을 지나면은 사이클이 끝났다 고점이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사이클의 한 가운데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내년 저는 뭐 상반기까지도 AI 이 사이클 AI 투자라는 이 테마 이거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기관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하는 게 거의 달마다 발표되는 게 있는데 네. BTOS 서베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전 산업군들을 대상으로 너네들 지금 AI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사용할 거냐, 채택할 거냐라고 보니까 뭐 IT, 교육, 그다음에 전문 서비스 전 산업에 걸쳐서 AI 사용에 대한 응답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의향률이 네.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는 AI라고 하면은 특정 소프트웨어 업체, 특정 업체만 누릴 수 있는 뭐 특권, 약간 그 권리였다라고 보면은 이제는 앞으로 그것들이 확산이 된다라는 거죠. 산업군, 전 산업군들로 확산이 된다라는 것들은 AI 쪽에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기대하는 그 사이클의 정점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 정도로 좀 지연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도 챗 GPT나 제미나이 쓰세요? 네, 쓰고는 있는데 네. 쓰면 쓸수록 야 이거 한 1, 2년 지나면은 제 일자리는 없어지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예. 이제는 웬만해서는 분석들 다 잘해주고 예. 상황이랑 그 역할 부여해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분석을 하죠. 너는 지금 뭐 키움증권 투자 전략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야. 그럼 너는 앞으로 내년도 전망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 여기에 대해서 너 그 의견을 해줘. 그러면 거기에 쫙 써줘요. 와. 보고서 같은 경우도 잘 요약을 해주고.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요약이야 네.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기계가 네, 소프트웨어 뭐 그런 정도. 네. 그런데 전략을 세워봐 하는데 어떻게 보시기에 흡족한 리포트를 냅니까? 예, 아직은 흡족하지 않는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본인이 인지를 해서 해준다라는 게 그거 자체가 저는 되게 놀라웠던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할 텐데 2, 3년 뒤면은 정말 저도 이제 다른 업체를 이 고려해봐야 자리 다 되죠. 위협 네, 받을 저희 수 자리가 있죠. 좀 위협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계가 AI가 대체할 수 없는 그 분야가 특정 지표나 특정 현상들을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인사이트들은 그 창의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네. 우리가 그 너무 똑같은 패턴을 네. 루틴을 좀 깰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AI가 예측 못하게. 네, 아. 맞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정민 아나운서는 이럴 때 네. 이렇게 웃어주거나 이렇게 화를 냈다 내지는 뭐 어떤 식으로 그쵸. 반응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가 예측 불가로. 예측 불가로 한 번씩 좀 푼수짓도 하고 네, 때로는 한 번씩 고차원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저희는 이제 기회를 찾을 수 우리 있습니다. 한 의원님은 한 번씩 저 장희수 흉내를 한번 내세요. 그러면 아주 대박을 칠 겁니다. 그 요즘에도 이제 그 공식석상 말고 예. 그냥 그 비공식적으로 이제 세미나 같은 데 갈 때는 뭐 예. 이야기는 합니다. 대부분 다 하면은 제가 영화 배우 닮았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한 번에 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채널 가도 댓글로도 아니, 이제 그런 것들 누구 닮았다고요? 내 눈지 아니 범죄의 도시에 나오는 범죄도시의 장희수 아. 예. 그래서 그 유튜브 딱 찍고 콘텐츠 올라오면 댓글 달리잖아요. 네. 거기에도 요즘에도 가끔씩 이제 누구 그분 닮았다라고 나오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PDF는 다 따놓고 있습니다. 농담이 저는 개인적으로 장희수 배우 되게 존경하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분이어서 저한테는 뭐 영광을 따릅니다. 네. 예. 저기 한번 어제 나온 건 아니고 이틀 전에 나왔던 베이지북 한번 연준 살펴보셨나요? 베이지북. 네. 예. 베이지북 같은 경우를 봐도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그렇게 악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9월 달에 50bp 인하를 과연 했었어야 되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뭐 9월 달 50bp 인하까지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9월 FOMC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8월 달, 9월 달 거의 2달에 걸쳐서 야 미국은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고 고용시장이 이렇게 악화된다, 망했다 이런 분위기가 되게 시장 심리적으로 실물 경제 주체나 주식시장 사이에서도 되게 팽배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화해주는 역할만으로 저는 50bp 인하는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그 베이지북에서도 확인하고 또 최근에 지표들 보면 잘 나오잖아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지표 잘 나온다는 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시피 향후에는 B컷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11월이 됐건 12월이 됐건 내년이 됐건 지금 시점 이 같은 상황 속에서 B컷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는 주식시장에서 좀 도망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경제 상황에 이렇게 순항을 하고 있는데 연준이 50bp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못 보고 있는 데이터들을 뭔가가 연준이 있다. 보고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내리자라고 판단해버릴 수가 있다라고 시장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는 연준이 25bp씩 스몰 컷, 베이비 컷 이 인하 기조로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타이밍이 절묘해가지고 11월 5일이 선거일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금리 결정은 이틀 후인 11월 7일 날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예를 들어서 이게 선거 결과로 그대로 가서 네. 트럼프 당선 확정으로 나왔을 때 연준이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그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시장의 평균적인 생각들 그 CME 패드워치 상으로 보면은 11월 달에 뭐 건너뛸 확률은 아직까지도 10%니까 약간 25bp 인할 확률이 거의 뭐 네.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저희가 뭐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야 연준이 트럼프 때문에 금리 결정에 급변하면 어떡하지? 이거를 저희가 지금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이 자리에 모셔본 출연자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미증시는 좋을 거고 미국 경제도 괜찮다라는 네. 말씀 많이 주시거든요. 네. 동의하시나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게 뭐 골디락스, 노랜딩 이렇게 계속 순항하는 건 아니고 예. 미국도 저는 제가 봤을 때 경기 지표는 앞으로도 썩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둔화가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둔화의 강도에 있어서 그 하드랜딩이라고 하는 거, 경착륙, 침체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소프트한 랜딩, 예. 연착륙 쪽으로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도 계속해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매그니피센트 세븐 쪽으로는 좋고. 네, 맞습니다. 만약에 노랜딩 전망이 계속 나오고 예. 노랜딩 기대감들 현실화될 확률들이 높아지면은 M7보다는 그 외 업체들이 더 좋겠죠. 뭐 러셀 2000. 러셀 2000 중소형 주점들이 더 좋겠죠. 왜냐하면은 실제 소비가 저는 제가 봤을 때 초과 저축 꺾이고 소매 판매도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보면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들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미국 내 전체적으로 내수가 살아나고 서비스업이 살아나고 그렇게 되면은 특정 업종 테크주들, 대형주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미국 내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들에게는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테슬라는 어제 저 정도의 어떤 갭업에다가 저렇게 시작 자체가 그냥 뭐 전일 대비 14.5% 갭업 출발해서 저렇게까지 네. 가버렸는데 아마 실적 발표 앞두고 여기에 상당히 숏 포지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공매도라든지 이런 쪽이 그냥 아뜨가 하면서 그냥 네. 쇼카가 나왔던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 왜냐하면 그 여러모로 정황상으로는 하락 배팅을 해볼 만한 시기였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계속 지금 비싸다, 지금 멜트업 단계다라고 하면서 언젠가 한번 조정을 막겠다라는 네. 인식들이 되게 많았고 테슬라도 그렇게 로보택시 발표 이후에 기대감이 높지 않았으니까 네. 이거 실적 잘 나와도 시장은 웬만해서는 아래로 때릴 거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잘 나와 버리니까 이게 투자자들 숏 포지션을 잡은 분들에게는 전략 변경의 하나의 그 촉매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뭐 이런 맞습니다. 그건데 이숏 전략은 네, 헤지 펀드들이 많이 쓰고 합니다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라는 게. 네, 저 주머니에 있는 걸 내 주머니로 옮기기 위해서는 네. 서로 그렇죠. 누군가 좋으면 누군가는 나쁜 그런 소위 말하는 제로섬인데 감정적인 심정적인 제로섬도 있죠. 여기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요즘에 특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실적 잘 나와도 다 같이 사자가 아니라 이거 팔고 저거 사자 이런 분위기가 그렇죠, 계속되는 것 예.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그렇게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네. 저도 왜 빠졌는지 잘 이해가 안 예, 됐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대장 업종 3개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 그렇죠. 3개의 업종인데 어제 이 3개에서 다 좋은 재료들이 있었잖아요. 2차 전지는 테슬라 바로제, 맞아요. 반도체는 SK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의 있었고 초실적. 그다음에 바이오는 그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렇죠. 있었고 예. 네. 그러면은 3개 다 같이 갈 만한데 다 같이 안 갔어요. 중간에 수시로 말을 갈아타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자신감 전체적으로 떨어진 것도 있고 시장에 돈이 없다라는 거, 거래대금 감소, 외국인들의 순매도에 대한 계속 불안감들이 남아 있다라는 게 예. 국내 증시에서는 좀 더 그 어려운 난이도를 높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옮겨가 다니는 거죠? 네, 원래 보통 이렇게 장 분위기 좋고 그 실적 업종들만 잘 나오면은 다 사요, 같이, 다, 다 같이 가는데 예. 어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 나면 저기서 들어가고 이런 네, 식으로 옮겨 그래서 다니는. 이번 실적 시즌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무슨 뭐 예탁금이나 신용잔고 추이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신용잔고가 예전 같지 않게 예전에는 참 코스닥 쪽에서 신용이 많이 들어오기도 네, 했는데 맞습니다. 최근에는 코스피고 네. 그것도 이렇게 보니 주로 삼성전자 쪽으로 신용 그렇죠. 그게 많이 들어왔더란 말이죠. 이제 거의 누가 이기냐의 싸움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 더 빠질 거냐, 더 살 거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 바닥을 지금 예측할 수 있나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6만 전자가 이제 바닥이라고 네, 생각을 네. 했었는데 그 전략은 9월 달까지는 조금 먹혔던 것 같은데 네. 5만 원대 들어가서 사면은 먹고 나온 전략이 먹혔던 것 같은데 10월 달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그 바닥에 대해서 다들 조금 자신이 없어지는 그러게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탑다운은 전략을 보는 애널리스트여서 그냥 업종 관점에서 보면은 반도체 업종 우리나라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지금 레벨에서 더 밀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싸다 비싸다를 판별할 때 보는 밸류에이션 지표상으로 보면은
코로나 때보다 더 내려온 수준이고 그러게요. 순매도 강도도 거의 여태까지 본 적이 없었던 순매도 강도 이것들 수급이나 주가나 밸류에이션 상을 보면은 여기서 더 빠질 만한 룸은 크진 않은데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안 빠질 수 있는 건 오케이. 근데 얼마나 올라가겠어.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게요. 의구심과 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최근에 조금 힘든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 0.59% 반등 좀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2,592포인트, 코스닥 0.2%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73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호가에서는 1% 하락이 예상이 되네요. 지금 호가 56,000원이고 SK하이닉스가 2.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03,0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3%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42만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37,000원.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2%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88,400원. 셀트리온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됩니다. KB금융이 0.9%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94,100원. 고려아연이 지금 호가에서 상한가가 예상이 되네요. 지금 147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지금 호가에서는 시가총액 10위권으로 단숨에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1%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37만 5천 원, 에코프로비엠이 1.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5만 9천 원, 에코프로 2% 강세 예상됩니다. 호가는 7만 9,700원이고요. HLB가 0.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6만 5,800원, 리가캠바이오가 오늘 1% 가까이 올라갈 걸로 보이네요. 예상 체결가 13만 2,300원. 엔캠이 2%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3천 원이고요. 클래시스 3.9%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사실 어제 좀 클래시스가 많이 떨어졌었죠. 휴젤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천당제약이 오늘 4% 좀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1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 지금 닷새 연속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리노공업이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2,7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글쎄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는 오늘도 국내 증시는 좀 박스권 등락, 보합권 등락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개별 종목 장세네요, 여전히.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우와, 고려아연이 저렇게까지? 예. 놀랍네. 예. 오른다고 봐야죠. 이 뭐가요? 정도면. 지수 어디? 시장이요? 시장? 아니면은 네. 고려아연이요? 주어를 말씀해 주세요. 고려아연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이요? 네. 시장? 모르겠어요. 전 잘 요즘에. 이게 호가하고 또 개장하고 분위기 또 다르고 다르죠, 또. 오전 오후가 또 다르고 그리고 밑꼬리도 너무 많이 날리고 네,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증시 요즘 보면은 네. 장 초반에 갭상승해서 네. 올라가는 업종이나 종목들은 장 후반에는 다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변동성 자체가 되게 심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그렇게 돈들이 들어오는 게 한정적이다 맞아요. 보니까 투자자들의 손바뀜들이 갈아타기 전략들이 빈번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우리 개장 전에 이쪽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게 좀 차트가 묘하네요. 우리 현대차 네. 실적이 보니까 3분기가 영업이익이 조금 줄었네요. 네. 6.5% 감소. 그리고 지금 인도에서 현지법인 상장 때문에 제법 뉴스의 흐름을 최근에 탔는데 네네. 돈은 많이 모았더만요. 인도 네. 증시에서. 근데 이거 지금 어제 5.2% 정도 빠지고 이게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이런 패턴이 자꾸 데일리나 위클리에서 보여가지고 살짝 여기서 이제 지지가 돼줘야 되는데. 여기 자동차 업종, 현대차 네. 포함 자동차 업종은 지금 이제 그 몇 년째 그들에게 원제 마냥 따라다녔던 원죄. 예, 실적 피크아웃 아하. 거의 3년 정도 됐거든요. 네. 매년마다 자동차 업종 네. 피크아웃이다라고 했는데 그거 이제 지금까지는 잘 극복해 왔는데 극복해 지금 왔는데.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이익이 살짝 둔화되니까 야 이거 거봐 맞지 이런 식의 좀 판단이 되는 것 같고 트럼프 노이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노이즈. 트럼프 당선이 됐을 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한국 그 수출업체들 특히나 자동차 업체들이 그
피해를 볼 거다. 아하. 이게 일종의 좀 자기 실현적인 예언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또 기아가 실적 발표하네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일단 시장 예상치보다 좀 상회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주가는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수출주들 중에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트럼프 당선에 대한 리스크들이 미리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기아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3분기 때 환율이 지금 뭐 하락했었잖아요. 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10원대까지 네. 내려갔는데 환율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도 좀 우려가 미리 반영된 것 같고 주주 환원에 있어서도 원래 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연초부터 기업 밸류업의 대표적인 대장주자 예.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았는데 그 여름이었죠. 그 인베스터 데이 이후에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들도 이전에 비해 많이 낮았다라는 점들이 지금 뭐 실적이나 트럼프 미국 대선 측면에서나 주주 환원 측면에서나 여기서 다들 투자자들의 관심을 조금 내려놓게 만드는 결과가 지금의 주가를 초래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가운데 SK 하이닉스는 어제도 좋았고 네. 최근에 외국인들도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삼성전자는 뭐 계속 팔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그래도 최근 4, 5거래일 동안에는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고 예. 여기는 가시성들, 자신감들이 높을 만한 것들이 많잖아요. 컨퍼런스 콜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다시피 HBM 공급가행은 아니고 수요는 네, 여전히 좋다라는 것들. 예. 그 향후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뷰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애널리스트 분들도 목표 주가를 높이다 보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모든 업종이 다가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좀 눈에 보이는 거, 이익의 가시성들이 있는 것들로 가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중심에 지금 하이닉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가대로 뭐 20만 원 위에서 시세가 형성돼 준다면 어느 정도 급한 매물대는 극복했다고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레벨인데. 예. 지금 저기 우리 한 의원님은 그거 뭐 비만 치료제 뭐 드셔야 되고 그런 상황 아니죠? 네, 아니죠. 아, 이거 그 위고비 경구용 아니고 네. 그 피하 주사. 주사 아니에요. 예. 어. 직접 주사 처방 받아가지고 이렇게 맞아야 되는. 혹시 무슨 뭐 얼굴 관리 같은 것도 하십니까? 아니 안 합니다. 우리 목요일 날 나오는 우리 한영희 수석은 이걸 네. 다 해보더라고요. 다 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인가요? 예? 바이오 애널리스트. 아니요, 뭐 모든 걸 다 경험해봐야 돼요. 지금 전기차도 몰고 다니면서 사이버 트럭도 주문해놓고 무슨 뭐 이렇게 부럽습니다. 미용 치료 뭐 니들인가 뭔가도 막 맞고 네, 비만 리쥬란 막 치료제도 이런 한 거. 맞아보겠대요. 뭐 그런 식인데 저하고 좀 동질감을 느끼려고 뭐 관리 안 하시죠? 네, 저 뭐 따로 뭐 하는 거 없어요. 로션밖에 안 바르고요. 네, 로션밖에 안 바르고. 네. 근데 이제 슬슬 좀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관리를 네. 필요한 나이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욕구가 더 생겨지고 있습니다. 이쪽 우리 업종 전망이 어떠세요? 이제 미용기기 이쪽은 아, 피부 미용 피부 의료기기. 미용기기 이쪽은 뭐 러프하게만 봐도 그렇고 나쁘지 않죠? 네, 나쁘죠. 아니, 지금 계속 코스닥 밝죠. 시가총 10위권 내 네. 올라온 종목 보면 휴젤도 그렇고 클래시스도 네. 그렇고 이게 다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아니면 그쵸. 보톨리눔 톡신 이런 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확실히 그 정도로 최근에 이제 뭔가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라는 걸 좀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수요 예. 증가가 되고 있고 예. 앞으로도 계속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보다 예전 세대들보다는 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예. 거의 100세 이상까지 저희가 이제 수명을 좀 봐야 되는데 노후의 50대 이상에서도 사실상 이제 20, 30년만 지나면은 70대들도 젊다라고 좀 평가를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관리에 대한 중요성들이 당연히 늘어나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미용기기 쪽들, 이제 의약품 쪽들 여기에 네. 대해서는 전망들은 계속 밝죠. 다만 뭐 주가 측면에서는 개별 실적에 따라서 혹은 당시 그때그때마다 단기적인 업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트렌드 자체를 보면은 AI와 함께 이 미용기기 시장도 하나의 좀 거대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원전주도 여쭤볼게요.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네. 그런 종목들 매수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 AI 데이터 센터 맞습니다. 급증하면은 전력 수요도 급증할 수밖에 없고. 네, 그렇죠. 예. 그 저는 이렇게 원전주 말씀하신 것처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중간에 뭐 엔비디아도 주가가 한번 뭐 이번 M7 실적 시즌을 통해서건 예. 혹은 실제 본인의 11월달 실적을 통해서건 중간에 한번 꺾일 수 있고 주가가 되게 힘든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AI 반도체 쪽, 하드웨어 쪽들은. 근데 저는 AI라는 전체적인 그 카테고리에서는 벗어나지 말자라는 것도 네. AI 그 반도체 쪽들은 뭐 실적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AI를 채택하려고 그 하는 내용을 산업들이 되게 저희가 커지네요. 개장하고 조금 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25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지수가 나흘 연속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주요 기업들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전해드렸다시피 어닝콜에서 내년도에 전기차 판매량이 20에서 30%가량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22%가량 폭등을 했습니다. 나스닥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죠. 오늘 국내 증시 과연 어느 정도 반등을 나타낼 수 있을지 출발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6% 올라갑니다. 2,597포인트, 코스닥도 0.6% 상승합니다. 73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그래도 호가보다는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0.8%, 0.7% 내림세로 56,200원. SK하이닉스는 오늘 흐름 좋네요. 어제 이어서 상승세 이어집니다. 2% 안팎으로 강세를 보여줍니다. 202,5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도 1.9% 상승합니다. 414,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8% 떨어집니다. 136,000원이고요. 현대차가 1.7% 내림세로 224,500원. 기아 오늘 실적 발표 있죠. 0.4% 하락으로 9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0.4% 떨어집니다. 185,1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0.5%, 0.3% 상승합니다. 48,700원이고요. 오늘 KB금융 흐름 좋습니다. 5% 강세, 98,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B금융뿐만 아니라 신한지주도 지금 2% 강세를 나타내면서 5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좋은데 KB금융, 신한지주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지주도 지금 4% 안팎으로 강세를 보여줍니다. 66,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업은행도 1.8% 강세를 보여줍니다. 14,7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KB금융은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6%까지 올라갑니다. 6% 넘게 올라가네요. 9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금융주들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상승폭 확대해 나가면서 오늘장 대부분의 금융주들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 7% 넘게 올라가네요. 와, 금융주가 저렇게 올라가는 날도 있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6% 떨어집니다. 지금은 379,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3% 강세 보여줍니다. 16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을 하루 만에 좀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도 3.59% 상승으로 87,000원. HLB는 2.9% 약세입니다. 63,600원이고 리가캠바이오도 1.6% 떨어집니다. 128,900원. 엔케임이 2.7% 상승 보여줍니다. 역시 하루 만에 반등하네요. 지금 184,400원. 휴젤이 1.4% 하락합니다. 26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주가는 좀 나흘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클래시스 어제 좀 많이 떨어져서 호가에서 분위기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막상 개장하고 보니까 1.5% 떨어집니다. 5만 원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천당제약 0.48% 하락하네요. 123,600원. 리노공업은 0.3% 올라갑니다. 18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확실히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주가가 이제 하루 만에 22%가량 급등을 하면서 관련 섹터 쪽에 좀 훈풍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지금 덕양산업이 19%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20원. 그리고 태성 8% 강세 29,400원. 이건 약간 이제 전기차 쪽에서도 그 배터리 열 폭주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나노 신소재도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좀 상승 모멘텀이 좀 이어지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배터리 열 폭주와 관련된 종목 내에서는 KNS, 아모그린텍이 7%에서 4%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금양, 윤성 FNC도 2%,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면은 앞서 보셨다시피 금융주들 흐름 굉장히 좋잖아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JB금융지주도 3% 강세고 BNK금융지주도 1.7% 올라가고요. 우리금융지주 다 올라갑니다. 오늘 금융주들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요 정도 뭐 2차 전지 전고체 쪽, CXL 쪽. CXL 좀 볼게요. 지금 TLB가 13% 넘게 급등합니다. 13,0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파두도 9% 강세고요. 네오셈도 2.5% 상승하면서 11,4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퀄리타스 반도체, 엑시콘, QRT 지금 2%에서 1%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고려아연 같은 경우 이제 어제 상한가고 오늘도 지금 상한가까지 올라가려는 모습이에요. 지금 27% 급등합니다. 145만 원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미 뭐 공개 매수는 좀 지난 상황에서 지금 이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하고 영풍 측의 지분 싸움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분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영권 분쟁 속에서 지분 계속해서 좀 치열하게 접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어요. 고려아연뿐만 아니라 영풍정밀도 지금 20% 급등합니다. 31,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영풍정밀도 이미 어제장에서 상한가 기록이 됐었죠. 지금 두 종목 모두 좀 경영권 싸움이 지금 약간 테마주로 좀 변질되는 모습들, 양상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40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10억 원, 305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271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억 원, 12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전일 정규장 마감 대비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달러원 환율 40전 하락한 1,379원 8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종목 변동성은 굉장히 크고요. 예. 한 번쯤 나올 만한 반등이고. 야, 근데 이제 외국인이 좀 사주면 좋은데 이게 참. 한번 지금 개장 초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요즘 외국인들이 저렇게 파는 거는 뭐 추정컨대 또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가 쪽에. 아닐까. 삼성전자 주가 보니까 빠지고 있는 거 네네. 보면은 여전히 그 반도체 내에서는 레거시보다는 HBM 쪽에 예. 대해서 비율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우리나라도 실적 시즌에 들어가긴 했는데 미국이랑 좀 다른 게 미국은 실적 잘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나름의 주가 보상을 해주고 네. 안 나오면은 그 당연히 이제 형벌을 내리는데 우리나라는 그 강도들이 되게 센 것 같아요. 예. 실적 잘 나와도 주가 뭐 상승으로 하답하는 거 맞는데 안 나올 때 그 형벌을 내리는 강도 그 수준이 그 미국보다 좀 더 심한 게 최근에 나타난 국내 증시의 좀 특이 현상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또 이야기 마무리를 못했잖아요. 그 전략기기 쪽도 AI. 저는 뭐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예. 이거는 저는 대선과 관련해서도 이벤트 전략으로도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한 그 업종이다라고 보고 네. 있어요. 트럼프가 되건 해리스가 되건 간에 이 AI 쪽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그 시나리오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쪽들은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예.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해서 계좌에는 일정 부분 편입을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력 설비 쪽을 넣어야 돼요? 원전 쪽을 넣어야 돼요? 저는 지금은 원전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렇게 해서 크게 네. 세 그룹으로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네. 하셨는데 지금은 약간 분위기가 이제 그동안 달리던 바이오 쪽에서 바톤을 갖다가 2차 전지로 넘겨준 느낌입니다. 네, 살짝. 맞습니다. 지금 오늘 주가 보니까 그런 그죠?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근데 테슬라 때문에. 금융은 그런데 뭐가 있나요? 금융주 재료가? 아니 금융주가 이렇게 네. 올라가는 거를 저희 아마 못 봤을 것 자주 같아요. 못 보던 네. 현상인데. KB금융 이렇게 7% 넘게 올라간다고요? KB금융 지금 주가 보시면은 10만 원 넘었어요. 연초 이후로 2배 갔어요, 주가가. 더블 났습니까? 네. 은행주가 1년도 안 지나서 주가가 2배 갔다라는 것들은 좀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들을 시대가 바뀌었다. 예, 반증한다라는 거죠. 저는 가장 핵심이 주주 환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실적인데 예전에 그 실적 나온 걸 가지고서 주주들한테 보상으로 돌려주는 정도가 약했는데 올해 이제 정부에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금융주들이 제일 먼저 치고 나왔고, 이거는 또 업종뿐만이 아니라 은행 내에서도 좀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JB금융이 얼마 전에 주주 환원 되게 세게 났는데 KB금융도 이번엔 질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내고, 은행주들 간에도 주주 환원에 대한 경쟁이 일어난다라는 거. 이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 KB금융을 중심으로 은행주들의 센티먼트나 수급,
주가도 다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연말까지도 아니 예. 그리고 내년도까지도 금융주는 은행, 증권 이런 금융주들은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순히 실적 잘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주주 환원을 계속 할 것이고 할 의지도 있고 주주 환원이란 이 본질적인 테마 쪽에서 접근을 해보면은 금융주들은 계속 투자 메리트가 있습니다. 참 손 안 나가는 섹터가 금융주인데. 그렇죠. 그런데 주가 보시면은 다른 업종들보다 거의 성장주 마냥 주가가 오래 움직였잖아요. 그러게요. 내년도에도 이 금융주들은 저는 주가가 재밌을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미국 대선도 있고 내년도로 넘어가면 우리나라 뭐 실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구심들이 있을 거고 미국 경기를 둘러싼 논란들, 불확실성들이 강도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저는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것들은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고 우리는 이 변동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름의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데 그 전략을 구사할 때 가장 좋은 수단 중 하나가 저는 주주 환원입니다. 투자자들한테 배당이 됐건 주식이 됐건 돈을 돌려주는 거. 네. 이거는 저희 계좌의 입장에서는 안전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아이디어에서 보시면은 저는 금융주들은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뭐 2,594.63 네. 그냥 2,600이라고 보고 한 의원님 연말에 네. 우리가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2,600이라 보고 네. 뭐 한 2,750 아니면은 아래쪽으로 아래보다는 2,500 저는 아래보단 위고 위다. 2,800 언더. 그러니까 2,800 2,700 후반 정도로 갈 것 같습니다. 2,700 중후반. 네, 맞습니다. 그 이상으로 가려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전자 정도로 복귀를 하고 네. 연말 안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나 정황이나 숫자상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이거를 그 2, 3 한두 달 안에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거를 감안해서 보시면은 지수 같은 경우는 그 2,800을 올해 말에는 넘기긴 좀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즘 하나의 그거죠. 자조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네. 지금 어쨌거나 금년 들어서 지금 나스닥 23% 가까이 올랐고요. 그렇죠. 우리 코스피가 오늘 현재 마이너스 2.8%, 코스닥은 마이너스 15.23입니다. 지금 이 수치 하나만 봤을 때 나스닥은 금년 들어서 22% 넘게 올랐고 우리 코스닥은 15% 넘게 빠졌고 코스피도 한 3% 가까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국장 탈출은 진흥순 해가지고 여기서 정리하고 미국 가는 게 맞습니까? 저는 직관적으로 네. 이렇게 싼 놈을 갖다 팔고 이렇게 비싼 거를 사러 가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굳이 그 미국 증시 사러 가는 거는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 주가 레벨에서 파는 전략은 저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저도 소장님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많이 하방 자체가 많이 열려 있지가 않아요. 이제는 여기서 사서 버티고 가면은 오히려 위로 먹을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있는 지수대 구간이니까 저는 뭐 국장 팔고 미국 가자 이 전략은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렇게 높은 건물도 아닌데 네. 지하 주차장 들어갔다가 한 B2 지하 2층이면 끝이겠거니 싶었는데 네. 한 지하 5층까지 계속 주차장 그죠? 있을 때 좀 그 황당함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 그래도 아. 예. 아니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날 이제 바이오가 조금 네.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럴 때 조금 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까 3파전 이야기 주셨는데 3파전, 예. 반도체 바이오 예, 2차전지 여기서는 저는 바이오가 승자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한창 레이스하고 있는 게 결승골에서는 바이오가 저는 승자, 그 주도주로 등극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 구간에서는 내러티브가 가장 잘 먹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잘 아시겠지만 2015년도 바이오 장세 때 그때는 거의 예. 바이오 버블 장세였고 네. 네. 그 당시 때 바이오 투자는 그 기대감 이런 걸로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거의 주변에 공기만 보고 투자하는 게 바이오 투자 문화였는데 지금은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에서 알 수 있다시피 실적 자체가 이제는 눈에 들어오는 숫자들이잖아요. 앞으로도 전망도 밝고. 예. 그러니까 스토리, 실적, 수급 자체도 저는 삼박자가 지금 제일 잘 어울려진 종목이 저는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이 나머지 두 개의 업종에 비해서는 조금 뒤처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뭐 2, 3개월
내년도 뭐 상반기까지 이 기간을 놓고 봤을 때에는 바이오 쪽들이 저는 결국에는 이 세 개를 제치고 세 개 중에서 승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저 제약 바이오 쪽에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네. 과거에 실적 측면에서나 아니면 신약 개발 측면에서 뭔가 조금 실체는 없는데 네, 그렇죠. 이 시장에서 저렇게 주식 상장을 통해서 뭔가를 도모하던 데가 많았던 게 유난히 또 바이오 쪽이었고 맞습니다. 네. 그때 대비 지금은 어떻게 많이 펀더멘털 측면에서 좋아졌나요? 좋아졌죠. 대신에 뭐 주가 변동성 자체는 반도체나 2차 전지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것들은 맞긴 변동성은 맞는데 높은데. 네. 앞으로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바이오 매수 밀릴 때마다 매수해 볼 만한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 그 금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올라왔던 게 미국 금리가 올라왔던 게 바이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요인이었는데 저는 미국 금리는 지금 오버슈팅 구간에 있다. 너무 단기간에 급등한 측면이 있고 이거 되돌림 나온다. 급등세가 진정이 된다. 이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측면에서도 한번 저희 보시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들어가기에는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바이오도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뭐 위탁 개발 생산업체, 뭐 네. CDMO, CMO 쪽이 네. 있을 거고 최근에 좀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건 뭐 비만 치료제 아니면은 뭐 탈모, 항암 신약, 치매 이런 거 많잖아요. 저는 전자 쪽이 지금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안정적으로? 바이오는 테마로 보기보다는 예. 큰 업종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장 우리 시장 코스피가 그래도 2,600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1.04% 오르면서 2,608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 올라갑니다. 0.36% 강세로 73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상황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지금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외국인이 1,118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425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만 홀로 1,490억 원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만 팔고 있습니다. 기관 159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외국인은 42억 원 순매수, 개인 역시도 251억 원 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시죠. 오늘 비철금속 업종 상승률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고 은행과 전기제품 업종도 상승률 상위권입니다. 반면에 우주항공과 국방 업종 가장 큰 폭으로 내려가고요. 자동차와 제약 업종도 마이너스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CXL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업계에서 HBM 고대역폭 메모리에 이어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 시장이 4세대 AI 솔루션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CXL 기술 개발과 양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관련주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CXL 관련주 내에서는 TLB가 15% 가까이 급등합니다. 거래가는 13,250원이고요. 파두가 9% 강세 보여주면서 2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오셈이 2% 가까이 올라갑니다. 11,370원. SK하이닉스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2.67% 상승하면서 20만 원 선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20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엑시콘도 2.15% 강세로 현재 거래가 11,9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주 흐름이 좋습니다. 증권가에서 호실적을 기록한 KB금융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한 데 따른 건데요. KB금융 10% 넘게 급등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10만 2,900원이고요. 하나금융지주 7.67% 올라가면서 현재 거래가 6만 8천 원 선. 신한지주가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현재 거래가 5.17%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JB금융지주 장 초반부터 신고가 경신한 모습인데 현재도 5.57%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18,570원이고요. 신한지주가 5%대 강세, BNK금융지주도 3% 넘게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9,83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도 강세 기록 중인데요. 간밤 테슬라가 급등 속에 2차 전지 관련주의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 역시도 강한 모습입니다. 간밤 테슬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호실적 영향으로 주가가 22% 급등하면서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바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 내에서는 덕양산업이 19% 급등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3,795원. 태성 역시도 13%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3750원이고요. KNS가 6.67% 올라가면서 16,160원. 아모그린텍이 11% 넘게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거래가 6,930원으로 집계되고요. 엠젠솔루션도 1.72% 강세 기록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아연 관련주입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공개 매수 종료 후에도 치열하게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연일틀 폭등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어제 상한가였고 오늘도 현재 상한가에 근접해 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23.2% 시세 분출하면서 현재 거래가는 140만 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두 개뿐인 황제주로 꼽히고 있고요. 영풍도 2.09% 올라가면서 39만 5천 원. 영풍정밀도 상한가에 다가갑니다. 22.3% 폭등하면서 현재 거래가 3만 1,7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그래도 양호한 상태인데요. 오늘장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도현 자문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 급증에 액침 냉각주 주목해봐야 하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열 관리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장비가 고도화되면서 기존의 공기를 이용한 냉각 방식으로는 서버의 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액침 냉각 기술이 차세대 열 관리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액침 냉각은 전자장비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냉각액에 직접 담가 열을 식히는 기술인데 이 방식은 공냉식에 비해 냉각 효율이 월등히 높고 전력 소비도 30% 이상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세계 액침 냉각 시장 규모는 2023년 4억 달러에서 2031년 2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는 연평균 성장률이 24.1%에 달하는 높은 수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AI 컴퓨팅의 발전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 증가는 액침 냉각 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의 증가와 전기차와 ESS 시장이 확대되면서 액침 냉각 기술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액침 냉각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네, 액침 냉각 관련해서 보셨으면 하는 기업은 K엔솔과 GST입니다. 먼저 K엔솔은 반도체 등 클린룸 사업과 액침 냉각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전문 기업입니다. K엔솔은 액침 냉각 시스템 선두 기업인 서브모어와 협력을 통해서 국내 이머전 쿨링 시장에 진출하면서 액침 냉각 기술을 통해 관련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인텔의 협력사이기도 한 서브모어사가 델 및 슈퍼마이크로와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델과 슈퍼마이크로는 각각 머스코의 xAI와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AI 서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서브모어사와 협력하고 있는 K엔솔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인 GST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가스 정화 장비인 스크러버와 반도체 등 공정의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하고 공정 효율을 개선하는
온도 조절 장비인 칠러를 제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액침 냉각 시스템은 과열된 액체를 어떻게 다시 냉각해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일상형과 이상형으로 나눠집니다. GST는 이 기술을 2022년부터 개발을 시작했는데 공사는 액침 냉각 일상형과 이상형 모두 개발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현재 일상형은 국내 데이터 센터 한 곳에서 장비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데이터 축적을 진행 중이며 이상형은 해외 파트너를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액침 냉각 기술이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액침 냉각 관련주들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시장 반등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11월 5일에 시행 예정인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7개 경합주에서 두 후보가 1에서 2%의 지지율 차이를 보이는 등 초접전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 어느 누가 선거에서 승리하게 될지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여당과 야당 대표가 내달 초에 2차 회담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때 금투세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주당이 11월 14일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데다가 다음 날인 15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회담을 가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다가오는 이 두 가지 빅 이벤트가 앞으로 국내 증시의 향방을 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국내 증시는 변동성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하셔서 저가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보통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집값이 오르는 게 통설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 시장 보면 또 딱히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가을 이사철인데도 또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네. 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금 경공매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설춘환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또 금요일에 뵙기는 처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우리 아파트 가격 보면은 진짜 이 양극화라는 게 절감이 되고 저 보니까 뛰는 데는 진짜 너무 비싸고요 보니까 강남 네. 쪽에 또 딴 데는 지지부진하고 근데 또 이렇게 유튜브 관련한 너무 자극적이라서 그런가 어떤 데는 보면 뭐 일주일 사이에 몇 억 뚝 이렇게 가지고 또 이제 시선을 끌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집값 서울? 네. 네, 일단 그 부동산 투자자나 네. 그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동산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아파트 시장인 것 예,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 흐름은 일정 기간 상승 후에 약간 좀 눈치 보기 시장이 도래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 후 눈치 보기.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한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네. 약간 좀 급상승한 다음에 지금은 좀 가격에 대한 좀 피로감 네. 생기면서 눈치 보기 싸움이 좀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장에 가보면 서울, 경기, 인천의 과거 신축의 역세권 아파트에 보면 과거 2년 전하고 양상이 약간 좀 비슷한 듯 다릅니다. 2년 전에는 급락 후에 호가 차이가 큰 상황이 벌어졌었고요. 네. 지금은 급등 후에 호가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진 그런 상황. 어허. 네, 그래서 시장은 좀 약간 그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좀 너무 비싸다. 예.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뭐 매매가 가능하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 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강남 3구 등의 예. 신축의 역세권 아파트는 사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요? 네. 대부분 아파트가. 예. 반면에 이제 서울 외곽의 역세권의 구축 아파트 이런 곳들은 여전히 좀 매매가 정체돼 있고 가격도 정체돼 있고 거기다가 이제 비역세권 지역은 조금 인기가 거의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한국은행 이제 금통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부동산 시장만 놓고 봤을 때 뭐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은 게 여전히 지금 대출 금리는 높은 상황이잖아요. 좀 그런 상황이고 이사철인데 매물도 적체되는 분위기고 특히나 이게 움직임이 앞서 소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서울 내에서도 강남하고 글쎄. 강북하고 또 온도차가 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일단 그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1월부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강남 3구라든지 용산, 마포, 성동,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강 벨트가 가장 인기가 좀 많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은 가격이 뭐 급등했습니다. 사실상 좀 약간 저희가 예측하기에도 너무 많게 급등을 한 양상이다. 반면에 의외로 양극화가 심화되었는데요. 강북권 등의 아파트 가격은 그냥 강보합 수준에 그쳤다. 네. 오히려 떨어지지 않은 것이 다행일 정도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인기가 좀 별로 없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규제가 어찌 보면 그러한 양상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사실은 이제 현금 부자들은 여전히 강남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출 규제가 잘 안 먹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비강남권, 특히 이제 강북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매수할 때 일정 부분 좀 대출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대출 규제 강화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강남권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비강남권은 좀 많은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는 사실상 선반영되었다라고 네.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금리가 우리가 뭐 기준금리가 지난번 3.5에서 3.25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이 만약에 한 2, 1.5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았겠습니다만 결코 0.25%포인트만 가지고서는 조금 시장이 곧바로 반응하기 좀 어렵다라고는 점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정부와 시중은행들이 최근에 이제 우리 가계부채가 좀 상당히 심각하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잡기 위해서 오히려 주담대 금리를 좀 높이는 그런 부분들도 약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전세 시장도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좀 도래가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당분간은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에서 약간 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오히려 이 금리 인하 효과를 갖다가 아파트보다 더 누리는 쪽이 오피스텔 쪽이라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네, 실제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오피스텔이 인기를 예. 받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예. 금리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 과거 한 3, 4년 전에 비하면 오히려 아파트 가격은 너무 높은데 좀 입지가 좋은 곳들의 오피스텔 가격의 어떤 투룸, 쓰리룸이 굉장히 싸 보인다라고 하는 어떤 착시 현상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어찌 보면 오피스텔 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파텔이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처럼 지어진 이제 오피스텔. 예, 그런 곳들이 이제 사실 아파트 대체제로서 상당히 좀 인기가 많았었다. 네. 그런데 이런 뭐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가 과거 이제 한 4, 5년 전에는 급등했었습니다만 예. 오히려 이제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런 오피스텔이나 빌라 가격도 급락했고 반면에 이제 아파트는 일정 부분 다시 시세로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빌라는 뭐 전세 사기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올라오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 종목에서 빌라하고 오피스텔을 좀 제외했다가 이번에 이제 금리가 좀 인하가 되면서 오히려 기존의 오피스텔의 임대 수익률 최근 이제 서울 보면 웬만하면 임대 수익률이 연 4에서 5%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기준금리가 3.5 이를테면 예금이자가 4%가 넘어가 버린다면 사실 우리가 오피스텔이나 부동산은 항상 공실의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언제나 임차인이 있고 언제나 임대인은 꾸준하게 있다. 임차인은. 예,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실에 대한 염려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금이자가 높았을 때는 차라리 예금이 좋은데 지금은 예적금의 이자가 낮아질수록 오피스텔의 연 수익률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선호도가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도 예상이 됩니다. 올 들어서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청약시장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던 것 같은데 요즘 또 수요자들 눈길을 끄는 지역이 바로 이제 잠실이라고 해요. 지금 청약 일정 임박한 곳도 있고 또 재건축 속도 내는 곳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잠실에도 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네. 사실 뭐 잠실만큼 또 좋아 보이는 곳도 별로 없더라. 네네.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잠실하면 입지가 일단 너무 좋지 않습니까? 교통도 좋고 편의시설, 다양한 인프라도 네.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잠실권역에서 20년 만에 대단지 브랜드가 공급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인데요. 23개 동에 2,678세대, 이를테면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이제 엊그제 청약을 했습니다. 역세권의 신축의 대단지 브랜드 4박자를 갖춘 정말 매력적인 아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엊그제 청약이 진행되었는데요. 일단 특별 공급 282가구 공급의 경쟁률이 약 140대 1. 네. 일단 상당히 좀 높았고요. 또 일반 분양 307가구에는 경쟁률이 무려 269대 1. 네, 그래서 일단 이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분양가 자체가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당 한 5,400만 원인 것이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게 청약이 돼서 당첨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거의 한 10억 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만큼 가격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당첨자 발표일이 10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예. 10월 30일 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만 이제 이것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단 분양가는 상한이 있습니다만 또 하나 이제 단점은 전매 제한 3년에 실거주 의무 기간 2년이 있다. 그래서 난 이걸 당첨 후에 곧바로 매각하겠다. 이런 것은 약간 어려운 그런 아파트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앞으로의 어떤 송파구에 예. 가장 큰 기대가 되는 재건축 아파트는 저는 잠실 5단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잠실 5단지면 어느 쪽에 있는 거죠? 바로 잠실역에서 그 잠실 그 한강 쪽 바로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 바로 맞은편에 아하, 있는 예, 그런 예. 곳인데요. 저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입지하고 특히 이제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심리가 중요한데 네. 예. 이 그 송파구의 앞으로의 대장 아파트는 누가 봐도 잠실 5단지가 입지적으로나 규모적으로나 당연히 뭐 브랜드는 뭐 예. 좋은 1군 브랜드가 들어올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잠실 5단지 재건축은 이슈도 많았습니다만 이게 지금 진행 단계가 재건축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재건축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 상당한 시간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뭐 한 5년, 7년이면 되겠지. 그게 아니고 오히려 10년, 15년이 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진짜 한 20년 정도 후에는 송파구 뭐 더 나아가서 강남에 스카이라인이 완전 달라지겠네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이제 원래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서울의 그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원래 예. 대장을 예. 저는 이제 강북에서는 한남 뉴타운을 보는 것이고요. 네. 이제 원래 강남 쪽으로는 이제 압구정 네. 재건축이 대단히 멋있는데 네. 이 송파의 이를테면 뭐 5단지 이런 곳들은 예. 거기에 비견해도 저는 결코 손색이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좀 긴 어떤 시계를 두고 이제 살펴야 되긴 하는데 지금 요 집값이 그쪽은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강남 3구 중에서도 네. 일단 송파구도 네. 일단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급등했다. 급등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특히 이제 송파구 하면 대표적인 지하철 라인이 2호선입니다. 그렇죠. 2호선 예, 라인이 또 가장 예, 인기가 많은 예. 것이니까. 그래서 종합운동장역이나 신천역, 잠실역 근처의 아파트가 저는 이제 핵심 지역이라고 좀 보고요. 잠실하면 16년 차의 엘리트 아파트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엘리트. 네, 그러면 사람들이 엘리트가 엘스? 뭘까? 공부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네.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원래 이제 엘리트의 L은 엘스, 네. 그다음에 리는 리센치, 트는 트리듐인데 네. 이게 이제 단지가 거의 뭐 5,600, 5,500, 3,600세대니까 오. 완전히 대단지 예, 예. 상당히 좀 인기가 많은 아파트인데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이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서서히 신축에서 이제 구축으로 넘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가 구축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아까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훨씬 더 인기가 또 많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 세 개 아파트가 이제 10월 중에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엘스 같은 경우는 27억 3천만 원을 넘었고요. 그다음에 리센치는 28억 5천, 트리지움은 26억. 지금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도 이 기대감으로 30억을 돌파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제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그런 가격이다라고 하는 점인데 제가 여기서 이 가격들이 좀 탄탄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앞서 얘기한 엘스 같은 경우가 5,600세대거든요. 예. 근데 9월에 거래는 총 7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리센츠도 6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가격이 과연 우리가 나중에라도 정말 탄탄한 가격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한 부분들은 우리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도 급등 후에 급락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너무 신고가가 경신돼 버리면 나중에 떨어질 때 이런 아파트들의 호가는
좀 약간 속절없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라는 게 실거래가. 실거래가 실제 거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떨어질 때 거의 뭐 20억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하면서 들어오는 것이 저는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저걸 갖다 예를 들어서 투자 입장에서 한다는 얘기는 우선 규모 자체도 금액 자체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약간의 등락만 하더라도 대단하네요, 그게. 근데 이것이 대단한데 사실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것은 강남 서초가 훨씬 더 대단한 거잖아요. 서초구? 네, 거기는 벌써 40억, 50억을 넘어가니까. 아유, 네. 그 뭐 반포 쪽 이런 네, 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송파구도 야, 우리가 뭐 강남 서초만 못하냐. 우리도 나중에 40억, 50억 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 결과를 좀 지켜봐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건축도 좋고 재개발도 좋고 주택 공급도 좋고 사람 살만한 주거 공간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크게 봐서는 서울시고 각 구청에 또 이렇게 행정 보시는 분들이 또 이제 장기적인 목표인데 그걸 떠나서 진짜 전문가로서 우리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서초구에 40억 지금 뭐 우리가 서초구보다 못하냐 하는 이런 식의 지금 이 집값 이거 유지 가능합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가 네, 한 네. 13, 14년 전쯤에 예. 저희가 어떤 이제 부동산 투자 모임이 있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압구정의 현대 아파트가 평당 1억 갈 날이 올 거다. 그때 이제 아마 거의 평당 가격이 한 2, 3천만 원 했던 걸로 기억이 예, 됩니다. 그래서 예. 평당 1억은 좀 너무 오버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1억을 돌파했습니다. 사실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것 평당 1억. 네, 맞습니다.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약간 어려운 지금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제 거래가 정말 5천 세대라면 한 100세대나 200세대가 거래가 되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좀 타당하지만 또 오히려 이런 것들은 또 급락이 올 때 과연 이제 잘 또 바닥을 지지할 수 있느냐 여부가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은 맞느냐 안 맞느냐 여부는 사실은 지금 논하기에는 그렇죠. 좀 너무 어렵다. 이런 수요 생각이 듭니다. 공급으로 형성되는 가격이다 보니까 네. 사실 서울 내에서는 좀 공급 자체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도 언제부턴가 이게 코끼리 만지기가 돼가지고 코끼리 만지기요? 예. 코끼리 이 눈 가리고 이 코끼리 만지면서 나중에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더냐면 별의별 소리가 다 나지 않습니까? 네. 코 만진 사람은 길쭉하더라, 다리 만진 사람은 기둥 같더라 이러는데 아니 지금 이 아파트가 막 지금 뭐 40억을 호가하네 이런 얘기 듣는 반면에 또 보면은 저기 뭐 지방 같은 데서는 오히려 미분양에 뭐 분양받은 걸 후회하네. 특히 상가 같은 거는 뭐 지금 아주 뭐 눈물이 나네, 피눈물이 나네 이러면서 누가 관리비만 내줘도 이런 소리도 나오니까 이게 진짜 코끼리 만지기 같아요. 맞습니다. 강남 아파트만 얘기할 것 같으면 뭐 완전히 이거는 또 다른 얘기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네. 지인분이 이제 세종시를 다녀왔는데 예. 세종시가 이제 지난번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0억 했던 아파트가 지금 4억, 5억밖에 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매매도 잘 되지 네, 않고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들이 공실이 너무 많은데 이를테면 분양가는 한 10억인데 지금 2, 3억에도 팔리지 않고 임대가 잘 되지 않는다. 네.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하고 지금 이제 서울에서도 특히 강남 네. 쪽에서의 아파트 시세하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뭔가 이렇게 혼란스럽거나 이게 싶은 거죠.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비해서 어찌 보면 서울로 놓고 본다면 노원구나 도봉구, 강북구 또는 밑에 구로구나 금천구는 네. 좀 약간 저세상 이야기일 그 정도로 저세상 이야기죠. 네, 가격에 대한 차이가 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임장 다녀오셨잖아요. 네. 지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가 이제 이번 달에는 인천 영동도를 포함해가지고 예. 송파구하고 서대문구 하남시 네네. 네 곳을 다녀왔습니다. 네. 일단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현장 답사가 중요한데 현장 답사는 꼭 도보로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 근데 많은 분들 그냥 저희가 이제 한번 현장을 갈 때마다 물건을 6개에서 한 8개를 동선에 맞춰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차를 가지고 그냥 물건만 점프해서 보면 그냥 그 물건만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한 8개의 물건을 시간을 놓고 본다면 한 6시간 정도 걸으면 한 2만 보 걷거든요. 예. 그럼 그 지역을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일단 상당히 중요한데 예. 그래서 그중에 이제 오늘 제가 물건을 한 3건 정도 가져왔는데 먼저 첫 번째는 엊그제 다녀온 영종도의 근린 상가입니다. 요 상가는 인천 중구 운남동의 태원 프라자라고 하는 그 프라자의 5층에 있는 상가인데 사실상은 사무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전용 면적이 한 32평 정도 되는 겁니다. 감정가가 4억 2,800,
근데 3번 유찰된 후에 이번 최저가가 1억 4,6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월세는 한 130만 원에서 뭐 연수익률 한 10%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만 막상 현장에 가보면 네. 공실이 엄청 많습니다. 네. 새롭게 다 짓고 있어서 공실이 상당히 많다. 이게 이제 2021년산이고 거의 신축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거리 코너의 건물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 우리가 토지나 건물을 살 때, 특히 꼬마 빌딩 살 때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역세권의 코너의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물 중에 하나다. 코너라고 하는 점. 공항철도 운서역에서 차량으로 한 5분 거리인데 또 차량으로 5분 이내에 또 영종 IC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수강생들하고 한번 같이 갔는데 예.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이게 너무 주변에 공실이 많은데 예. 이런 것들을 좀 투자하면 좀 자금이 묶이는 거 아니냐 뭐 등등등을 얘기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감정가 4억 2,800 정도 어바웃에서 만약에 매매해라라고 한다면 맞지 않는데 지금은 최저가가 1억 4,600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낙찰 받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공실이 아니고 벌써 안실이다. 그리고 막 시장이 좋다. 그러면 지금 이 4억 2,800짜리가 1억 4,600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아쉬운 것은 너무 시장이 좋아졌을 때 그때 이제 관심을 갖고 입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낙찰가율이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 공실도 많고 너무 힘들어 어려워 이럴 때 저가에 그냥 혼자서 자연스럽게 낙찰을 받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네. 가장 좋은 그런 투자의 결과다라고 하는 점을 잊지 않기를 좀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남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남의 아파트인데요. 사실상 위례 신도시의 아파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경기도 하남시 하감동의 위례 그린 파크 푸르지오 7층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이게 이제 전용이 한 101.94제곱미터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9평형의 아파트입니다. 감정가가 13억 원인데요. 한 번 유찰된 후에 이번 최저가가 9억 1천만 원입니다. 실제 이게 10월 11일 날 실거래가 됐는데 15억 4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9억 1천만 원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아파트가 이제 2016년산 8년 차의 신축 아파트니까 좋고요. 또 972세대 대단지의 또 브랜드 좋습니다. 골프장과 공원이 붙어 있어서 선호도도 상당히 좋고요. 스타필드 시티 위례가 도보로 한 5분 거리 또는 한 7분 거리 가능하고 또 녹지 비율도 상당히 높다. 또 8호선 남위례에서 마을버스 이용하면 좋은 거니까 전반적으로 상당히 입지가 좋은 그런 아파트고 일단 최저가가 최근 실거래가 대비 6억 원 정도 싸니까 일단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물론 이제 최저가에 낙찰되기는 좀 쉽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아파트를 좀 적극적으로 입찰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것도 매력적으로.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네,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또 아쉽네요. 지금 보니까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있고 코스닥은 또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네. 매수하는 금융주만 좋네요. 그러네요. 예. 예. 저 2,600에서 2,610 사이 결국 저거 미국 대선 끝나고 방향 잡힐 것 같네요. 오늘 한 이 2주 참- 남았나요? 그러면? 아직도 네. 차트 보니까 좀 이게 쉽지가 않네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